오늘 저희 공명선거, 공정선거, 적법 절차의 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 민주주의가 새로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 한쪽에서는 어둡고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우선 잘 확인해 주시고 중간에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우리 청년들을 대표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호섭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섭 대표님은 많은 집회에서 미스터 트럼프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호섭 대표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고요. 자,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례는 우리 이호섭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를 먼저 진행하고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은평구에서 이제 부방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리는 공명선거, 공정선거, 적법 절차의 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까 윤정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지난 24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선관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나 수치, 이런 복잡한 자료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또래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부정선거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영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로 손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영상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그 영상을 간단하게 3가지를 보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그 유튜브 영상 링크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기호 1번 이재명이 저렇게 연속으로 3,000번이 찍혔습니다. 3,000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이재명이 찍힌 그 투표지만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1년 번호가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연속적으로 1년 번호가 일치하기 때문에 섞은 게 아닙니다. 전부 3,000번 연속으로 찍힌 이재명이 찍힌 투표지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인천 부평 보시겠습니다. 부평 삼산체육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며 거세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선족 억양의 여자와 개표 상황 명찰도 없고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는 남자가 투표함을 들고 도로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투표함 공인지 서명을 손으로 가리고 감시단이 촬영하는 것을 막다가 끝내 타고 온 차량으로 도주합니다. 투표함 들고 도망가고 있어요. 투표함 들고 도망가고. 끝내 투표함을 두고 싣고 도망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결국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다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여 이 투표함을 둘러싸고 진상을 밝히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관인이 투표장 내부 참관인에게 전화해본 결과 상고기동 투표함은 이미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접수 사인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관이 있잖아요. 네. 예. 선생님 말씀드릴게. 예. 저희 국힘에 운송하시는 분이 예. 청사실권 안에 갖다 놓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투표 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인을 했다는 얘기네. 그분이 가셔서 제출하고 제출까지 했다고, 네, 했습니다. 다 투표에 전화해서. 저희가 상관이 넣으신 분이. 어머. 왜요? 그러면요, 얘기해보세요. 내 말씀대로 아니 그분한테 아니, 잠깐만. 상업 이동의 공무원이시죠? 아니 그런 거를 여쭤보지 마세요. 정체불명의 투표함과 운송자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어 시민들과 경찰은 새벽까지 대치하다가 몰려든 수백 명의 경찰들에게 투표함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예, 이렇게 애국가도 부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이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영상도 틀어주시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서 투표 여부 또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개표 결과값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원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망에 침투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는 등 명부를 바꾸거나 투표 여부도 임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선관위의 나리 파일을 도용해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부재자 투표에서도 암호 해독을 통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하거나 전당대회 등 위탁선거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선 대리 투표를 걸러낼 수 없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이미 발생한 해킹 사고 대응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북한 소행의 해킹 사고에 대해 국정원 통보 전까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PC가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선관위 내부망에 대한 직접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합동점검 결과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선관위와 함께 보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현실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영돈 PD님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그 영화 안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셨을 때 동대문 쪽에서 그 영화를 보셨는데 그때 저도 그 영화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쯤에 북한의 탈북한 해커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어요. 본인은 해커고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국정원이 이런 서버 선관위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면 북한 해커들은
밥 먹듯이 드나들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을 정부에서 이 반국가 세력들이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만 얘기를 해줘도 어느 정도 개봉이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많이 사람들한테, 특히 어르신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그동안 의구심을 갖게 한 부정선거의 증거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선관위 내부 근무자로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면서 수많은 소송과 정권의 탄압까지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공정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계시는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윤정아 단장님께 사회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부정선거 증거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특별히 저희가 3가지를 선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자료 준비해 주신 이효석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이신 한성천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저희 선거소송인단에는 공동대표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성천 위원장님, 공동대표님, 그리고 김진건 공동대표님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은 그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으로 계셨었고요. 우리 김진건 공동대표님은 국정원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발견하신 날부터 이것은 너무나 불이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중앙선관위와 기타 많은 정보기관에 그 진상규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24년이 지나도록 계속 중앙선관위는 은폐하고 감추고 또 엉터리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계속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일에 여러분 모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은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이거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 대선 무효 소송을 하기 전에는. 근데 그거는 한 달 안에 해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 그 당시 김문수 대표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해주기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월 3일이 되기 전까지 후보가 하지 않는다면 무효를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김진권 대표님 그리고 우리 한성천 대표님께서는 용기를 내셔서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24년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두꺼운 자료로 왜 부정선거인가를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6월 30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소장 이외에 30가지의 가처분 신청, 결정 신청을 내셨습니다. 모두 다 합하면 거의 748장이 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 30일, 4일, 11일 계속해서 결정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에 보시다시피 딱 한 장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청구를 기각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748대 1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들, 어떤 내용으로 이
선거 소송을 진행하셨는지, 지금부터 지난 24일 동안 진행됐던 모든 선거 부정 팩트에 대해서 우리 한성천 공동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거 부정 팩트, 사실 선거 사실입니다. 선거 증거는 직접 사실 증거가 있고, 그다음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있고, 예측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실 내용은 예측 증거, 예측 증거가 아니고 직접 증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선거 때마다 공통사항입니다. 기본 절차를 지켜야 할 내용을 계속 위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이 됐는지 계속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위반, 이 좌측에 있는 이것은 전자개표기 한 세트입니다. 세트고 옆에 있는 건 전자개표기를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모니터가 있고 한 저 부분은 저형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고, 옆에 칸칸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가 이제 각 후보자별로 정당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쓰는데 원래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제작 계획에는 이걸 전산조직이라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성된 이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부분에 전산 제어형 컴퓨터 안에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고요. 그 운영 프로그램 외에 투표지 분류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달청 공개 입찰 차례에도 전산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가 각종 공문으로 국민들 계도할 적에도 전산 조직으로 자랑을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할 적에도 전산 조직을 사용했다고 보고를 하고, 예산 신청할 적에 좀 예산을 많이 협조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자순 씨가 법무부에 논문을 제출하는 내용을 봐도 전산 조직으로 사용했다고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 내용이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2000년 2월 조달청 전자개표기 입찰 공고 내용 및 확인 장비 및 용역을 보면은 왜 조달청에서 하느냐?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물품을 사용한 물품을 제작할 적에는 조달청에서 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프로그램, 투표지 분류기. 그다음 운영 프로그램 옵션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중앙위원회에 전송합니다. 이미지로 인식하여 분류하고 계산하며 그 파일을 중앙선관위로 전송합니다. 중앙선관위로 전송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즉시 방송사로 보내서 실시간 방송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개표기 하면은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하고 전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시면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도 원칙이 있습니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에 보면 조작에 대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날 법원에서 투표지를 검증해 본 결과 해킹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를 해라도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 조직인 증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문에서 전부 다 입증이 됐습니다. 이 공문에 입증되면은 재판을 할 경우에 그 공문을 전부 다 인용을 해야 됩니다. 인용을 하면 자동으로 선고무효가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하면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대법관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전자기표기 및 제작 및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전자기표기 선거법에는 전자기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전자기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서 만든 거고,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만듭니다. 조문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투표 및 개표, 이렇게 조문명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거는 전자개표기, 이거는 전자투표기 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문에도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거 해킹 조작을 막기 위해서 보안 규정을 만들어뒀습니다. 그 보안 규정을 지금까지 규칙으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사용하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투표지 권력이다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권력이다 해도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권력이 플러스 제어형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이 부칙5조 내용입니다. 부칙5조 내용이 1항에는 선거의 범위를 두었습니다. 보궐선거 등, 보궐선거 등이라는 선거법에 의해서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정원선거, 이렇게 4가지 선거에만 사용하라 하고, 또 그 1항의 후단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중앙선관위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사용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2가지 단서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칙5조 제작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 2항을 가면은 2항에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 사무를 향하는 경우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 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 3월 16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전산 조직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하니까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그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인지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사실은 사기 판결문이 됩니다. 거의 공문서 작성을 한 것이죠. 대법관들이. 그 사건명이 2003 수 26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사기 판결이 되기 때문에 사기 판결이란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또 판례로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판례로 적용되니까 자동으로 사기 판결이 계속 나왔고 부정선거가 은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사용은 입법 부당한 부정선거를 조장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당연히 선거무효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요. 2003년 1월 27일 투표지 검증했을 때 80개 선거관리위원회 검증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대법원에 가서 계속 독촉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7개의 선관위에서 선관위 투표지 검증 조서를 찾았습니다. 그걸 집계해 보니까 해킹 조작된 표가 412명이었습니다. 이 412명이 나오면은 그 선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속였기 때문에. 뭐 법이 이전에부터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이것이 지금 갑제 구호증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투표지 검증 홈표 등 해당 자료. 홈표가 뭐냐? 해킹해서 1번표가 2번, 3번표로 들어간 표입니다. 홈표. 무효표가 또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탈 합쳐서 41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가 나와도 그 선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총장과 약속이 어떻게 됐냐? 한 표라도 해킹 조작표가 나오면은 선거 무효 선언한다 했습니다. 제가 법원 검증장에서 79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날 당장 찾아가서 선거 무효 선언하시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참한 탄압을 받았죠. 나중에는 파면 조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소결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공직선거법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무효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고 중앙선관위는 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리기 또는 기계장치라고 호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이 계속 전폭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 선거무효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하고 나서 수개표를 할 경우에는 수개표 그 절차를 착실히 지켜야 합니다. 수개표란 투표지를 손으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명이 거듭해서 확인하고 네 번째 책임자가 또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세 번 확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하니까 100% 수자급 개표가 정확성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번의 확인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수자급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자급 개표를 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또 무효입니다. 수자급 개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로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조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보조로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수자급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는 신속하게 개표가 끝났다 했습니다. 그것은 곧 수자급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스라이팅 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자기들 자신이
이실적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수작 개표를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느냐? 2023년 12월 16일 마에 2003년 12월 26일 KBS TV 9시 뉴스에서 수작 개표 추가 도입한다 했습니다. 이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KBS에 자신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 말은 뭐냐면 수작 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간 김용민 사무총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 김용민 사무총장이 선거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때 입증이 됐습니다. 그 증거는 23년 12월 26일 KBS TV 9시 뉴스를 지금이라도 돌려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4월 10일 선거 때 남양주시 선관위 개표장에 가봤습니다. 수작 개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3 대선도 대동소이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작 개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심각한 선거 무효 사유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23년 동안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참관인의 개표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개표 참관인이 있어야 하고, 개표 사무원이 있어야 하고, 투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4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개표 결과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은 뭐냐? 참관인이 축구 시합에서 주장과 같습니다. 심판. 그 심판관 같은 사람을 잘 선거법을 숙지시켜서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개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참관인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관인은 모든 투표지를 최소한 2개정당 이상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 같이 확인해 주도록 이렇게 개표 참관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뭐냐? 개표장에는 개표반이 있습니다. 줄이 쭉쭉 되어 있는 반이 있습니다. 반별로 참관인을 각 정당별로 배치를 해서 같이 개항정부로부터 위원장 공표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개표 참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 181조 개표 참관 규정을 보면은 정당별로 6인 이내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6인 이내 참관을 하고 개표장의 개표 반수는 서울의 경우는 통상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개 참관인이 투입되고 나면 14개 개표반은 참관인이 없습니다.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관 확인해 주는 과정도 방치를 해놓고 개표 참관인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도록 돼가지고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거 개표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6.3 대선 때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입니다. 이래 보시면 가까운 쪽에 앞쪽은 기함점검문입니다.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투표지를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바구니에 담는 과정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개표기 원정부입니다. 개표기 가지런하게 정리된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서 분류 계산합니다. 그 결과는 개표 상황표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부서 심사집계부로 넘어갑니다. 심사집계부는 수작업 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작업 개표를 하는데 분류된 표도 한 장 한 장 또 확인 심사를 해야 되고 분류되지 못한 표도 또 분류하고 확인 심사를 해서 분류를 해가 최종 집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뒤에 가로로 쭉 들어가 있는 위원검열석으로 투표지를 보내면 위원들은 그 투표지를 개수 확인 그리고 분류가 바로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쭉 위원들을 다 거쳐서 맨 우쪽에 앉아있는 저 위원장이 또 최종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공표를 합니다. 이 과정이 공표를 하고 나면은 법원에서 재판했을 경우 결정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그 개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확인 신청해서 번복을 할 수 있는데 개표가 완전 종료되고 나면은 결정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으로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상기 각 목의 사유, 개표 창안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선거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저렇게 방치하면서 개표 창안 원칙을 위반해 왔습니다. 2017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오후에 창간인 일부가 창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서 오스트리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를 무효선언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무효 소송 자체를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위반하면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런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투표지의 1년 번호 누락위반 밑에 부진적 입법 부작이라 했습니다. 부진적 입법 부작이란 선거법을 규정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기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저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넣으라는 것은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선거무효 소송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번호지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투표지는 번호를 한 곳에만 넣었습니다. 저것을 선거인이 투표하러 가면은 실번을 확인하고 투표지 교부할 적에는 저걸 떼어서 번호지함에 넣고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하면은 그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갑니다. 개표장으로 가서 분류되고 확인됩니다. 그 개표장에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왜냐? 저 번호가 세 군데 정도 들어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 장은 번호지함에 들어가고 한 장은 투표지에 붙어있고 한 장은 선거인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선거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를 바꿔치기 할 수 없습니다. 법원 보전 신청할 적에도 바꿔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련해야 되는데 제가 노조위원장 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 주장을 했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여당 야당이 와서 투표지 바꿔치기 했다, 투표함 바꿔치기 했다.
막무가내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노조위원장은 선거 관리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설명한 내용이 감옥은 그 취지는 아까 정확성을 담보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남옥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선진 외국에 의해 제가 독일 교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다가 1년 번호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독일 교민이 그때 알려주고 투표지를 지금 제가 잃어버렸는데 독일 투표지에는 번호가 3군데 들어있었어요. 독일에도 엄청나게 부정선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3군데에서가 독일에는 그 이후로 투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더 완벽하게 하려면 자기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영상과 자기가 받은 투표지 1년 번호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선관위에 가져와서 내 투표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언제든지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제도를 구축해 놔야 되는데 선관위는 키를 막고 저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투표용지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막대 표시인 바코드를 넣어야 했습니다. 바코드를 했는데 바코드를 넣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어기면서 QR코드를 넣었습니다. QR코드를 넣고 계속 사용하다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민들한테 요번에 바코드를 쓴다는 말도 하지 않고 바코드를 썼습니다. 그 투표지에는 보니까 이거 투표지 사양을 넣었는데 밑에 이 바코드 정상적인 바코드는 1년 번호가 있습니다. 그 투표지에는 1년 번호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참관인들이 투표지가 어머니가 이상하면은 조회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것도 불완전한 게서 했기 때문에 위반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건 6번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 4인 날인 권리침해 위반. 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거일 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게 했습니다. 그 취지는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게 했습니다. 투표는 위조 변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구나 인쇄기술이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사인 날인을 하라고 선거법에서 관리관들에게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권리를 침해하면서 선거일날 사전투표 관리관에게는 공무원을 만들어서 취급하고 사용하고 나서 다 제소를 합니다. 그 다음 사전투표관리관은 자동으로 인쇄 날인되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관리관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 또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전투표관리관 그 사인 날인을 인쇄 가름하는 행위는 선거법의 규칙, 그 규칙으로 인쇄 날인하게 했는데 규칙 제정 위반입니다. 이래저래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지난
대선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법을 좀 개정해달라. 사회적 날에는 하게끔 충분히 없는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되지 않았죠.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들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을 권리 침해하면서 투표 관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위반이다.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 행정 편의주의와 공정성 충돌. 사전투표 규정은 제가 선관위 오래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사전투표 규정을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관리했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 발급기, 저기는 그 사전투표 발급기 내부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행정법원에서 저거를 확인을 한 모양인데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 규정은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하고 158조 사전투표 규정 두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48조는 설치 규정인데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발급기에 대한 보안 규정이 없습니다. 저 발급기는 어떻게 보면 최신식 전산 조직입니다. 왜 보안 규정을 해둬야 되느냐? 해커가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는 최소한의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규정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그 다음 사전투표 이 발급기 제가 방금 설명한 거네.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합니다. 선거인명부 이 선거인명 요거는 이 면은 선거인명부가 설회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이 선거 규정한 문서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전투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전투표 관리 158조 내용입니다. 사전투표 관리 제1항에서는 사전투표 시행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한다는 내용이고 이 항은 신분증을 본인이 확인되고 나면은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고 나중에 선관위에 보관이 되고 개표하는 날 개표장에 가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3항은 사전투표 관리관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자신의 사인을 낙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4항은 투표용지에 투표한 선거인은 관내 관외 모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함해서 투표하면 넣는다고 규정했습니다. 5항은 사항의 단서를 사항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를 해도 된다 해서 바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했습니다. 그 다음 6항은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지는 우측 관할 우측에 접수하고 관내는 하고 관내는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문 5가지, 6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절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송용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직접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 투표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신분증 파일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을 합니다. 규칙에서 선거일로 30일 후에는 삭제하게끔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일날 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에 서명을 하고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인기조까지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하겠습니까? 선거 소송 등에 확인할 적에 철저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30일 후에 이미지 파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버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그 선거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불능 상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인들이 투표를 해도 30일 후에 삭제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단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이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은 그 이미지 파일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 부분 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 사망해서 인신환이라는 거,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인신환이라는 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요. 사전투표 관리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침해하면서 선거관리하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상과 왕의 관계. 상에서는 사전투표 관내나 관외 모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라 했습니다. 사실은 상처럼 관리하여서 투표함을 전부 다 보관 관리를 했으면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은 것은 투표가 끝나고 나서 투표지를 해송용 봉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투표소가 확인됩니다. 투표소가 확인되어서 투표록에 기록이 돼서 저장이 되고 개표장을 가면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관내 사전투표함은 맨 투표용지를 넣어서 확인조차 할 수 없게끔 해서 선관위에 보관하다가 개표장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CCTV도 여러 개 걸어서 그것을 공정성을 확보하면 그나마 의혹이 없을 것인데 CCTV도 형식적으로 하나씩 걸어놓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전투표 규정을 보면은 완전히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곳이 줄잡아 세 곳이 나오고 한 곳에는 규칙, 선거관리 규칙 제정 위반도 나오고 이거 완전히 위반 투성이로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8번 9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아니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 명예훼손건 사건 대장동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기 전에 그 민주당인지 후보자인지 모르지만 그 심리 결과를 기각이라고 유포가 됐습니다. 실제 사실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러면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인 투자가 짐노저스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또 공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짐노저스한테 확인해 본 결과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 바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또 명확하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59 사건이 있으면은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적극적인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다시 국민들로부터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건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지금까지 공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해서 하지 않았으면 중앙선관위 상대로 많은 국민들이 또 고발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선거무효 사유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가지는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6.3 대선 관리한 노태학 선관위위원장, 사무총장 김용빈, 그 두 사람은 명확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나서서 고발을 하고 선거무효 소송 빨리 재판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 지금 우리들이 국민들의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래 보니까 국민들은 지쳐버렸습니다. 만성에 지쳐버리고 그 부정선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선거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1호 내지 7호까지와 15 선거 부정을 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폐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한 증거에 의해 2000수한 수 26건과 험마 982, 2015 험마 1056건 허위임이 확인됐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자개 피기를 기계장치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수작업 개표를 안 했는데 수작업 개표를 했다고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헌재가 같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같이 공조를 해왔습니다. 공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23년 동안 및 6.3 대선의 선거 부정은 확인됐으며 정당 등이 위반하는 부정선거도 확인됐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추궁하시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이가 그래 했다. 그 사람을 조사하라.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부정선거였다 하는데 연행해 가려고 하고 조사를 한다면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이가 그래 했다. 한성천이를 조사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오늘 그 강의는 끝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강당을 심화보 목사님이 빌려줬습니다. 흔쾌히 빌려주시고 저한테 제가 기타 등등 발언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명함을 달랍니다. 특강을 한다 하면서 그 저한테 명함을 가져간 많은 목사님들은 겁이 나서 그랬는지 특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화보 목사님은 특강을 하도록 하고 더구나 이런 부정선거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은평제일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평제일교회에서 강의를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적게 나오셨는데 다음부터는 독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 내용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리면 힘도 많이 들이지 않고 고함지대고 사함도 필요 없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부정선거를 알리고 훈련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강연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정선거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신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성천 위원장님하고 우리 뒤에 첫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김진건 대표님하고 두 분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좀 띄워주세요. 지난 6월 30일에 대법원에 지난 6월 3일 날 선거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두 분이 저렇게 엄청난 자료를 오늘 정확하게 보셨죠? 어떻게 법적 위반을 다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는요. 요거는 6월 30일 날 그 제출한 서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부정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부칙 5조에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사용하고 규칙 정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규칙도 안 정하고 막 대선, 총선 막 여기저기 지방선거에 다 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규칙을 안 정하고 마음대로 쓰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전자개표기를 수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에서도 중앙전산조직은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규칙도 안 정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고 수출까지 해서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 난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집단이 선거 관리한 것 자체도 선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모든 대선,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아카데미 하는 거는요. 오늘은 6월 30일에 발표한 자료를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30가지의 결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결정 신청이 뭐냐면 아주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하라. 근데 30가지 중에요.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만 번개처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또 준재심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두 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거소송인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부터 전 국민이 선거소송인단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결정 신청문의 1번부터 30번까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이 하나하나가 저희가 해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그 순서대로 날짜별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신청했는지를 담았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해주신 이 분들이 사실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명예훼손했다 하고 이분들을 구속을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르신들께서 감옥에 거의 1년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부정선거했다고 수감을 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감옥에 넣어둔 이 두 분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으로 석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1년 동안 무죄라는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여러분이 무죄인데 11년 동안 무죄 판결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11년 동안 유죄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나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인생을 50대 시작하셔서 지금 70대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정말 사기 빌고 모아서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오신 분들이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 아까 그 질의응답 포즈를 해주세요. 예, 들어가 주시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